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브라운백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 및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 S랩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총 4부로 기획돼서 이번에 마지막 4부를 진행하게 된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지속가능성 연구실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브라운백 웨비나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도전적인 의제와 고민을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획됐고요. 이에 그동안 함께 주최해 오신 세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점심시간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부의 주제는 여성과 평화입니다.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 혹은 대외 정책 차원에서 여성주의적 혹은 성평등의 논의와 실천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1강은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 그리고 2강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제3강은 페미니스트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2강인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발표는 제가 직접 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사회는 저희 S랩 지속가능성 연구실의 김현수 연구원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지속가능성 연구실 김현수 연구원입니다. 제2강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에서 발표해 주실 분은 성공회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의 윤석준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성공회대학교 지속가능성 연구실 연구 책임자로 계시고요.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유럽 내 확산 양상을 소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유럽 통합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발전해온 이 중범위 이론으로서의 통합 이론이 갖는 설명력을 재조명하는 논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서는 네, 최서영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박사님이십니다.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이시면서 현재 Political Studies Review의 부편집인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국 성소수자들의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저항과 행위자성을 분석하고 이 vulnerability가 어떻게 저항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국제 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을 하시면서 국제 정치학과 페미니즘을 연결하는 선구적인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발표는 40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10분 정도고요. 토론에 대한 발표자분의 답변은 5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기회창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 도중에 Q&A 창에 질문을 직접 이제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한두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발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대화명을 성함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가지고요. 간단하게 발표의 맥락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유럽 내 확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국내 학계에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은 국제정치 학자입니다. 사실 이번 제 4부의 1강과 3강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여성학이라는 이 학문적인 정체성에 기반해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이자 보다 정확히는 이제 유럽학, 유러피언 스터디스의 연구자인데요. 사실 이제 이 학문은 1960년대부터 태동을 한 학자가 학문 영역이고 유럽 통합의 라틴어로 이제 수이 제네리스 유일무이한 그 성격 때문에 IR 이론, 일반적인 국제정치 이론이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그런 학문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유럽 통합 연구자로서 사실은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유럽 안에서 확산되었는지를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사실 국내에서 한 8년쯤 전에 10년쯤 전에 조금 관심을 받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8년 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철회가 되고 나서 스웨덴 정부에 의해서 철회가 되고 나서 그나마 있었던 관심도 좀 식어갔고요. 그리고 인제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인제 혹은 국내에서 여성주의적 혹은 젠더적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에 대한 이 백래시 때문에 그나마 인제 소수의 논의도 조금 의제화되기도 힘든 그런 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있는 학자들에게 주어진 학문의 자유라는 거는 사실 이럴 때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학 전공자나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보다는 국제정치학 혹은 인제 유럽학 연구자로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의제화나 그 이해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 관련된 보다 폭넓은 연구자들의 인적 외연이 이렇게 확대되고 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인제 오늘 발표 중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소개와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인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인적 참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부의 반을 여성 외무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외교안보 관련된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인제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주로 중장년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소개 그리고 논의가 뭐 작게는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논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외교부 그리고 우리 이번 정부가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원래 논문에 기반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의 근간이 되는 논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 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우선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그리고 정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한 소개와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러한 스웨덴에서 태동했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8 년이 지나서 철회가 됐지만 다른 유럽 내 국가들에서 인제 확산이 되어 왔던 과정들, 양상들,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분석하기 위해서 인제 유럽학에서 주로 사용해 온 중범위 이론적인 토대를 활용하는, 예, 그런 논의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 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이 학자들에 대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웨덴에서 인제 가장 먼저 스웨덴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처음에 정의하고 그러한 부분을 정책으로 혹은 인제 관련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나갔던 부분들에 기반을 해서 아직까지 그 정의를 논의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 국가의 외교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 그리고 여성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고, 특히나 인제 이러한 정책이 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구조화시키는 그런 외교 정책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인제 현실적으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혹은 한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세 영역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외교 안보, 두 번째로 무역 통상, 세 번째로 이 개발 협력. 자, 이러한 모든 대외 정책 혹은 외교 정책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그런 포괄성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스웨덴에서 처음에 이 접근 방식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이 세 가지 R, 3R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성, 권리, 그리고 자원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구현을 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대외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국회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성 인력 진출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리 기반의 접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외 정책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서 성평등과 이제 여성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이제 젠더 기반 폭력의 근절과 같은 부분들이 이 대외 정책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내재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예산 측면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증진과 관련된 이 재원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 자원 배분 중심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 ODA에서 이 성인지적 자원 배분을 통해 가지고 현재 뭐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국가별로 이 강조점이 조금 이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우선 2014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을 넘어서 이 미주 국가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칠레 같은 경우도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지만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룩셈부르크처럼 유럽 안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 갔고 또 특히나 이제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스웨덴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은 최근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이러한 논의들을 상당히 이제 구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공식 채택했거나 향후에 채택을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나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78회 유엔 총회 개최에 맞춰가지고 세계 19개국이 모여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이제 플러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태동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이제 스웨덴의 이제 사회민주 노동자당 일반적으로 이제 스웨덴 3인당이라고 불리는데요. 3인당과 녹색당 연정에 기반해서 이제 스테판 레벤 총리의 중도좌파 연립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때 이제 외무장관을 맡았던 이 마르고트 발스트렘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이 채택을 주도합니다. 뭐 잠깐 관련된 인사의 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explain to us what is the feminist foreign policy?
Well, it's based on the notion that more women means more peace, that it's a matter of involving and engaging women in peace processes, and that is good for both peace and security in every country, and the fact that women are still discriminated against. And it's a very practical policy. So I said that it should be led by three words that all start with an R. First of all, check on rights. Do women enjoy the same legal and human rights? Secondly, are as in represented. Are they represented? Are they around the tables where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Do they have the influence, political and other influence in society that they deserve? And thirdly, resources. Do resources go to meet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s well? And it starts with checking on the statistics and facts, of course. So to me, it's a very, very practical tool, but based on the fact that women make up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hey are not represented where foreign policy is being designed. Some are saying that this is more of a fancy branding than a real change in a cut with tradition. What is your reaction to No, that? it's a very practical tool because it is carried out through all our embassies around the world. And they do exactly that. They look at, so can girls go to school in this country? Are they married away before they are even 15 years of age? Do they have the right to inherit as men have? What about their representation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Can we help that process? And they insist on having, for example, gender-based budgets. And we insisted also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the role of women when it comes to peace and security should also always be acknowledged, be in the text in resolutions, that they came as briefers to the Security Council. So we have been consistent in making it a very practical change in the world. And I think we can already see very good results from that. Yeah, 예, 방금 그 영상에서도 이제 그 발스트램 전 외무장관이죠.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소개에서 이제 또 나왔듯이 권리 대표성 자원이라는 이 세 가지 이 부분들 정책적인 핵심 목표를 가지고서 외교안보, 무역통상, 개발협력이라는 이 세 가지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예,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스웨덴이 이제 그 2014년부터 8년 동안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국내외적인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 많은 북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성평등 제도와 이제 사회적인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빨리 발전을 해왔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왔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74년도에 도입이 됐던 이 부모보험제도. 이제 이 부모보험제도가 사실은 이 특히나 그 여성 중심의 양육 그 문화를 바꿔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스웨덴 사회에서 이제 젠더 평등의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서 문화로 자리 잡는 데 크게 이 변화를 만들어 왔고요. 이러한 이제 진보적인 정치 문화와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결과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의회 내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로 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그 결과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스웨덴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된 뭐 이 객관적인 요인들도 환경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 학자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979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2000년 여성 안보 평화에 대한 유엔 안보 결의안 1325호 채택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이제 성평등 목표를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이제 국제 규범의 발전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유럽 국가들이 그래왔던 역할들 스웨덴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국제사회 규범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많은 관련된 연구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주 지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어 왔던 부분들. 자, 그런데 2022년 10월에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3인당 중심의 이 좌파 연정이 더 이상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보수 연합과 그리고 이제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이제 극우 정당이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정부를 출범을 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철회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공식적인 발표가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꼬리표 사용은 우리 정책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스웨덴 정부가 이 용어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라는 말도 잊지 않고요. 실제로 이후에 스웨덴 외교관과 다른 외교 정책 관계자들 모두 더 이상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언급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된 그 여러 자료들이나 페이지들이 삭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성평등 대사 겸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조정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후변화 대사라든지 특정한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어, 특별히 이제 전담하라고 담당을 하는 그런 대사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성평등 대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했거나 채택하려는 국가들의 협의체에서도 탈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웨덴의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철회와 관련을 해서 일군의 전문가들은 스웨덴 외교 정책에서 성평등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이라든지 아니면 스웨덴의 젠더 문제에 있어서 국제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예상했던 것보다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그렇게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와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한 그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 그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연성법이 이 정책 내용에서 계속 그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협약이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히 이 쇠퇴하거나 철회될 부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웨덴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권화된 이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이제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위들에서 성평등을 위한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의식들에 기반한 그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스웨덴이 그동안 해왔던 기대치죠. 물론 기대치와 이제 실제 역량의 그 capability expectation 갭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철회는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그렇게 이 드라마틱한 후퇴는 없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스웨덴에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또 발전해오는 그 양상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 두 번째 논의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이 부분에서 중범위 이론이라는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해온 유럽 통합 이론 같은 경우는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 영미권 특히나 이제 어, 미국 쪽 국제정책 학계에서 발전해 왔던 유럽 통합 이론은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일반 이론이나 거대 이론에 기반해 있거나 기대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당시에 유럽 대륙에서 유럽 통합을 이야기하던 많은 논의들은 단일한 계열사의 단순 기술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처음에 6개 회원국에서 27개, 28개 회원국으로 다시 27개국으로 줄긴 했지만은 회원국의 확대가 이어지고 통합이 심화, 확대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존의 이 일반 이론이나 거대 이론을 지향하는 그런 국제정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은 단술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론적 가능성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주목한 학자들이 소위 중범위 이론으로서의 유럽 통합 이론을 발전시켜 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거대 이론이나 일반 이론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럽 통합이라는 어, 이 유일무이한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일반적으로 설명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논의의 틀,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화 혹은 이 차별화된 통합 뭐 이러한 논의들이 과거에 50년대, 60년대에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뭐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이 일반 이론이나 거대 이론을 지향하는 그러한 이제 통합 이론과 달리 중범위 이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유럽 안에서 발전해온 논의들이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유럽 여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영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이 회원국들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관계적으로 적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안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은 물론이고 유럽 밖에서 유럽을 적극하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로 확산되는 과정들을 이 그 유럽 통합의 이 차별화된 통합과 유럽화라는 그러한 논의들에 기반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이 핵심적인 부분들로 넘어가면요. 우선 이제 차별화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유럽 안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27개 회원국들 안에서 사실 이 그 많은 국가들이 유럽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통합되거나 혹은 이렇게 같은 이 보조를 받쳐 이 보조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속도,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정책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통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통합들,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상당히 수가 많은 그 국제 관계, 특히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러한 논의들이 발전해온 측면들이 있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남북 관계, 그러니까 행위자가 N이 둘인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수성에 기반한 논의들. 사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거칠지만은 이해하기에 좋은 그러한 이 성격의 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그 정책 부분들에서 어느 국가들은 먼저 이 정책들을 수용을 하고 어느 국가들은 좀 나중에 수용을 하고 또 때로는 한 정책에서 포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 어느 국가들은 A, B, C를 채택을 하고 어느 국가들은 B, C, 뭐 D를 채택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 이론적인 체계로 중범위 이론 체계로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 멀티스피드 유럽 혹은 다중속도 유럽이라고 하는 논의들, 그리고서 선택적 유럽, 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이제 그런 유럽 쪽에 가서 음식점에 갔을 때 이제 메뉴로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하나씩 이제 시켜서 먹을 때 알라키르트라고 이제 우리 프랑스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선택적 유럽이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이제 차별화된 통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범위 이론인 유럽 통합 이론에서 유럽화라는 그러한 논의들과 결합되는 시도들이 최근에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러한 틀을 여기에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유럽화라는 부분들은 어, 일반적으로 그 유럽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유럽 회원 국가들이 동일한 정책적인 그런 정향성들을 갖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연합 혹은 그 이전의 유럽 공동체에서 공동체 정책을 만들면 그 영향을 받아서 회원국들이 하나둘씩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즉 다운로딩 방식, 하향식 방식으로 유럽화를 통해서 유럽 안에서의 정책이 수렴되는 양상들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었고요. 그 반대로 오히려 회원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정책들의 이 수렴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유럽 연합의 이 공동체 차원의 정책도 만들어지는, 즉 업로딩 방식의 상향식 유럽화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들에서 이게 수직적인 유럽화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유럽화, 즉 그 유럽 연합 차원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 회원국들 간의 이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이런 특정한 지향에 대한 이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한 수평적인 유럽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페미니스트 유럽 이 외교 정책의 유럽 내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유용하게 그 양상을 보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에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2014년도에 태동을 한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룩셈부르크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제 미주 지역에서 캐나다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공식 채택을 하기 때문에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정도이지만은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외교 정책에서 성평등 의제를 강조하면서 스웨덴을 선례로 우리 프랑스도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2019년도에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페미니스트 기구 지원 기금, 특히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도하고 이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 이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개발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전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위한 프랑스 국제 전략 5년짜리 이제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주도국 역할을 맡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으로 구성된 소위 신호등 연정이 들어서고 나서 이 중도 좌파 성향의 이제 숄츠 이 총리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독일은 스웨덴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나라라고 처음부터 평가가 되어 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초기에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독일 외교 정책에 인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권리 대표성 자원이라는 이 3R 접근법에 기반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하나 이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3R 플러스 T라는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최근에 독일 연방 외무부 국장직이나 고위직이죠. 그리고 제외 공관장에서의 여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관관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인과관계를 또 이야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2020년도에 사회주의 노동자당 그리고 포데모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 이, 이 중도 좌파 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이제 부상을 했던 정당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주도한 좌파 연정에서 역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당히 고도로 분권화된 단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국가로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이 자치성이 상당히 높은 일부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초기에 상당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역시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그런 영향력들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스페인의 차별화된 그러한 성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처럼 개발협력과 인도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역에서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혹은 대외 정책의 이 적용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좀 차이점들은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작은 나라죠. 룩셈부르크의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추진인데요. 많은 자료들에서는 2018년도에 룩셈부르크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처음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2018년도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연정합의서를 통해서 표명은 했는데 실제 이것이 정책화되는 건 2021년도부터 정책화가 됩니다. 역시 앞에 국가들이 많이 그랬듯이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한 10년간 총리를 역임했던 이 하비에르 베텔이라는 이 정치인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던 어, 이 굉장히 유명한 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 특히나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나라들의 정책적인 변화에 상당히 빠르게 조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줘 왔는데 룩셈부르크가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또 이제 조응하는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특히나 이제 단순히 여성만이 아닌 이제 LGBTI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 외교 정책 모델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이 됐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렇게 다른 유럽 국가들로 이제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소위 우리가 수평적 유럽화라고 그동안 유럽 통합의 연구들을 했던 여러 정책적인 수렴과 통합 현상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그 초기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부 국가들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일부 개별 회원국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 확산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의 동유럽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인데요.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그 국가별 수용성 차이에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네 개 나라의 사례들을 보는 것처럼 주로 중도 좌파 연정이나 중도 좌파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도 좌파 중심의 이 정부가 이 정권을 잃게 되면은
곧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쇠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폴란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제 체제 전환 과정들을 인제 거치고 나서 계속 인제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경쟁을 해 왔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서는 다시 인제 극우 정당들이 부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계속 인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극우 혹은 인제 이 강경우파 성향의 법가정의당을 중심으로 이 페미니즘과 젠더 평등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 유권자들의 일부 층을 이 포섭하고 혹은 설득하는 데 굉장히 좀 정치적인 효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국가들, 폴란드를 포함해서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집행되는 최소한의 이 젠더 정책들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인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럽 통합의 중범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이냐 통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의들을 벗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왔고, 특히나 인제 유럽의 일반적인 그 젠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 진일보해 왔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라면은 현재 이 확산되고 있는 그 나라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독일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 포괄적 수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인제 외교안보 무역통상 개발협력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고른 포괄적인 이 정책들을 인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개발협력에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제 선택적 수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LGBTI의 인권 증진에 특화된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이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또 제한적 수용의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제 차별화된 유럽 통합 혹은 차별화된 유럽화라는 논의의 틀에서 과거의 다른 정책들의 통합 과정들을 분석했던 틀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러한 논의가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어떻게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차별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유럽의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특히나 인제 그 여러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 복합적인 그런 동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런 정치적인 차별성이라는 것들이 각국의 정치적인 구조라든지 정치 문화라든지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 다양한 요인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국내 인제 정치 세력의 이 집권 여부, 그래서 인제 특히 중도 좌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연정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인제 그 유럽 정치에서 특히나 정당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인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유럽의 정치 구도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심의 상당히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제 중도 좌파 정당들, 전통적인 중도 좌파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 1980 년대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 중도 우파 정당들과
그렇게 정책적인 지향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젠더 정책이나 특히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포함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 사이에서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기초해서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서 정당 정치의 새로운 변화 지점들을 연구하려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도 역시 이러한 논의들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서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판 국제정치론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페미니즘 이론과 방법론, 탈식민주의 이론과 방법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정치론을 연구하면서도 또 외교정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었는데요. 초대해 주신 덕분에 이제 어떤 특히나 EU 연구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국가별로 상세하게 FFP가 어떻게 확산하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EU 내부에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둘러싼 어떤 복잡하고 복합적인 동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외교 이 FFP라는 것이 단일하게 확산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변형될 수 있는지, 어떤 FFP의 다양성과 교차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었던 질문들,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FFP의 확산이 일어난 가운데 이제 FFP를 도입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 또 EU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FFP의 도입으로 각 국가들과 EU의 근본적 권력 구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구조의 이제 여성 인적 참여로 물론 이게 어떤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여성과 젠더를 단지 더하는 효과뿐이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별화된 유럽화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FFP 확산 자체에 대해서 어떤 페미니스트적 접근 또는 페미니스트 정책적 접근을 한다면 어떤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FFP 확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과정 안에서도 어떤 젠더화된 정책 확산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FFP 확산과 도입의 주요 참여자는 누구이며 각 국가별 또는 유럽 내 지역별 나타나는 기존 외교 정책의 젠더화된 측면은 FFP 도입 과정에서 FFP와 어떤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지 네,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FFP 확산과 도입 이후에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에 여성과 소수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더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FFP 실행 과정에서 각국 외교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권력 관계 내부적으로도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묻게 됐는데요. 이것이 각국의 FFP 수용 방식, 이제 연구에서 보여주시는 포괄적, 선택적, 제한적 수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정책 확산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 과정, 그리고 정책 실행 이후의 과정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FFP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FFP의 차별화된 유럽화 양상에 대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FFP에서 어떤 키워드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교차성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교차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흑인 여성이 있어서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이 흑인으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 복잡성이라는 게 정책 수준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FFP 수용 과정에서 교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외교 정책에서 교차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분석이 있다면은 또는
이런 분석 또한 각국이 이제 개인의 여러 뭐 인종, 젠더, 계급 등의 정체성과 위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해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된 양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제 페미니스트 포reign policy라는 것에서 페미니즘 또한 사실 복수의 개념인데, 그렇다면은 FFP를 통해서 이 제도화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페미니즘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복잡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을 외교 정책에 포함시킨다, 아니면 참여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여성들이 어떤 여성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국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이제 FFP의 유럽 내 확산과 또 유럽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FFP 수용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유럽을 중심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유럽 내에서 FFP 확산 과정이 다른 국가들과,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과 여전히 식민주의적 관계에 놓인 남반구 국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FFP를 한다는 것이 물론 어떤 통합적 접근을 하고 어떤 포괄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만, 실질적으로 FFP를 수용한 국가들이 FFP 실현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화된 영역에서의 적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떤 FFP라는 것이 특정 영역에 이제 제한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FFP라는 어떤 외교 정책만에 제한된 페미니스트 폴리시라는 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FFP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개발 협력,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식민주의적 관계가 지속되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이 FFP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FFP인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발 협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유럽 국가들이 개발의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식민지 또는 남반구 인구의 생활 면면에 개입을 하면서 이들을 근대화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식민주의적 논리를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비판들을 하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 스웨덴 정치인의 어떤 인터뷰에서 보았을 때 스웨덴의 그 여러 대사관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뭐 이 국가의 여성들은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여성 인권의 증진의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서구권 국가의 남반구에 대한 개입으로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민주의적 논리가 지속되는 한 FFP가 오히려 유럽 국가들을 어떤 문명적 우위 또는 인권 레짐상의 우위에 있는 국가들로 위치시키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니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문명화되어야 하는 곳 또는 서구에 의해서 구조되어야 할 여성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로 다시 위치시켜서 어떤 국제 질서의 인종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위계 질서가 재생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프랑스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FFP 주도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FFP 주도국이 된다는 것은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어떤 이름 하에서 국제 질서 안에 어떤 위계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유럽의 FFP라는 것은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외교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많이 결정이 되지만, 그럼 FFP라는 것이 어떤 이 페미니즘을 도구화하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페모내셔널리즘과 결합되어서 작동할 때, 또는 어떤 극우 정치가 이제 요즘에는 여성의 얼굴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여성의 얼굴을 내세운 극우 정치와 결합해서 반이슬람 또는 반이민 정서를 정당화할 때, 이럴 때 만약 FFP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FFP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FFP와
또 다른 정책들 전반의 사이의 관계를 또 면밀히 살펴야 FFP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 전반 안에서 FFP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FFP는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는 기존의 프랑스 아프리카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북반구, 남반구 또는 서구, 비서구의 어떤 위계가 존재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그리고 교차적인 위계가 작동하는 이 국내 정치적 상황 안에서 FFP라는 게 실행될 때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물었던 것처럼 이 FFP의 페미니스트란 누구의 페미니즘인지에 대한 고민이 국가 수준에서도 그다음에 지역 어떤 EU 수준에서도 그 외에 이제 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누구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묻는 것이 결국엔 다시 여성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더 많은 평화를 향해 간다라는 이 FFP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럼 누구의 평화인지 FFP가 이야기하는 평화가 누구의 평화인지를 다시 묻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제 페미니스트적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국민국가가 만들어내는 경계 자체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FFP라는 것은 다시 국민국가를 유지하는 과정이자 매개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FFP의 도입으로 인해서 국민국가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내외부의 경계 또는 배제의 논리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보다 윤리적인 방향으로 인간, 뭐 안보, 평화, 국제질서 안에서의 위계를 이제 다시 상상하고 이것에 도전하는 외교 정책이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기후 문제, 난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아니면은 어떤 아시아적 맥락에서 FFP를 상상한다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유럽 EU 안에서의 이루어진 FFP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유럽 중심적인 논의라면은 그러면 아시아적 FFP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제 질서의 여러 위계에 비판적인 또 그런 중에 어떤 한국과 아시아가 그러한 국제 질서의 위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어, 잘 비판적으로 보면서 기존의 외교 정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다른 지역을 연결시키고 아시아라는 공간을 다시 상상하는 어떤 한국적, 아시아적 FFP를 어떻게 고안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준 교수님께서 5분 이내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 미완의 부족한 발표가 비로소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고 오래전부터 국제 정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 최 선생님의 토론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딱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뭐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 나중에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 FFP가 이제 이후의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 혹은 이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아까 발표를 했던 부분들과
연결 지어가지고요. 사실은 저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게 유럽에서 확산되는 부분들이 어, 이 유럽 통합의 초기, 그러니까 5,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이 93년도 이후에 이제 유럽 연합이 탄생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젠더 정책들이 발전해온 과정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럽 연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럽 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인 천병이고, 그리고서 이 성평등에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일부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고요. 예, 저는 그 컵에 남아있는 그 반잔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단적으로요. 유럽 연합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동체의 이제 젠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정책적인 그 수렴 현상, 그러니까 유럽화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남유럽 국가들의 젠더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유럽 통합 과정에서 서로 회원국들 간에 수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유럽 연합을 통해서 수렴 현상이 또 강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 추이에서 보면은 남유럽 국가들 회원국들에서의 굉장히 낙후한 그러한 이제 젠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워낙 북유럽 국가들의 기준들이 높았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 평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그 기준들을 더 그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만큼 더 올릴 동인들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 통합을 통해서, 하지만은 많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통합과 유럽 연합을 통해 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젠더 정책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또 북유럽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갭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 영향들이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 젠더 성평등 지수화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울기가 여전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의 그 여성 의원들 비율이나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북유럽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점차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보면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도 유럽 연합 차원의 젠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연합이 오히려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상향식의 동학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나중에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그런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변화 방향들이나 지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런 논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해 주신 거에서 FFP의 이제 행위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그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그 스웨덴과 달리 이 두 나라들에서 지금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시민사회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LGBTI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처음부터 제도화시켜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다른 질문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 빠르게 지금 새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로 나중에, 예, 여력이 된다라면은, 혹은 이제 다른 연구자가 진행을 하시면은, 예, 제가 굳이 하진 않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 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성과 소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정책적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 평가의 어려움들, 현실적인 한계들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저기 발표 때 드린 것처럼 어, 뭐 여성 대사의 증가라든지 외무부에서 이제 그 고위직의 증가라는 부분들, 여성이 맡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은 예,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수용 과정에서 이 교차성에 대한 부분들, 예, 이거 저 질문해 주신 거에서 가장 저는 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예, 함께 좀 고민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누구의 페미니즘인가? 예, 역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비판적 국제정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이 중요함이 소중함이 이런 문제의식들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저도 기본적인 그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뭐 식민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서구 중심주의라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나 개발협력이나 그런 과정들에서 프랑스나 스페인이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서 기존에 그러니까 그 서구 중심적인 사고관은 물론이고 그 우월주의에 기반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들이 이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성찰성이 이 정책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지학자들의 논의가 있는지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여성의 얼굴을 내세운 극우주의와 결합할 때라는 부분들도 예, 우리가 면밀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답변으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드린 부분들은 예,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보다는 이러한 부분들 예,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 계속 나눠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와 토론 모두 감사드립니다. 청중분의 질문이 두 건 들어왔는데요. 크게는 적용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익명의 참석자분께서 한국은 FFP를 채택할 움직임이 없는지, 전망은 어떠한지 문의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개발협력이 아닌 이 무역 통상이나 안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지 이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실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은요. 최근 유엔과 같은 이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은데 유럽 통합 이론이 이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FFP를 채택할 움직임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에게는 의제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국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외교부 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낯선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외교부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반 정도가 사실은 그 여성 외무 공무원들입니다. 여성 외교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예, 의제화하고 적절한 고민들을 좀 해볼 의미가 가치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적 FFP 혹은 이제 특히나 이제 대외 정책 혹은 외교 정책과는 또 다른 결이지만 그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대북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지를 본격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일부도 물론 해야겠지만은 일단 외교부부터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의제화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국제개발 협력이 아닌 무역 통상이나 안보 부문에서의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 세 영역에서 이제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가장 그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 국제기구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련을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성폭력과 성범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론이나 우리가 그런 여러 교제들에서는 이제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근본적인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각 국가, 그러니까 파견된 이제 자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이 평화유지군을 포함해서 이 관련된 그 영역에 너무 여성 자원과 여성 인력들이 이 적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 이외에서 특히 안보 부문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스웨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일으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사실은 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웨덴 당시 외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중동 국가들과 상당히 많은 갈등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사우디 외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가와 활동가로서의 이 포지셔닝과 정부로서의 포지셔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제됐더라면은 조금 더 국내적인, 영내적인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로 발표자분이셨던 윤석주 교수님께서 사회자로 다시 돌아오셔서 네, 마무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회자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오늘 이제 2강, 그래서 내일 페미니스트 기후 정책까지 여성과 평화라는 부분 이제 3강 이어갈 거고요. 사실 오늘 발표와 관련을 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의가 의제화되는 과정 자체가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던 연구자분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나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오셨던 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어, 그러한 의제화가 힘든 그런 사회적인 이 구조나 문화나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계속 고민들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러한 것들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페미니스트 기후 정책 제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 봐주신 감사합니다. 김윤수 연구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